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이해서 인생에 대해서 넓고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전 세계 1963년 중에서 가장 복받은 이시 세 분, 2023년 한 해 동남아 순회 공연이 아니라 전국 순회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베스트셀러 살아보니 시간 등등의 저자 트리플리, 환갑삼이, 도서평론가 이권우, 천문학자 이명현, 펭귄 각종 과학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분을 처음 만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시다 보니까 진짜 친하신가 본지 각자 따로 들어오시는데 제가 누구라고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예,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네. 저는 그 책벌레인데요. 도서평론하는 이건우입니다. 네, 이건우 도서평론가님. 네, 저는 과학책방 갈다 대표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이명현 천문학자님. 예, 환갑삼이 같이 다닐 때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원래 얼굴 담당한다더니 때가 바뀌니까 말이 또 바뀌네요. 아니, 라디오에서는 얼굴 담당에 큰. 저희요 여기 지금 카메라들이 많잖아요. 이거 보이는 지금 라디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오늘 포인트 있게 좀 모자도 쓰고 오셨고요. 자, 우선은 저희가 책 그리고 또 천문, 과학 이 언뜻 보기에는 접점이 있나 없나 싶어 보이는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모이신 거예요? 이렇게 뭐 항상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제가 MBTI E로 시작하시죠? 예, 활달하시네. 아니 과학한 사람이 MBTI 안 믿습니다. 땡끔. 근데 요즘은 안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예. ESTJ예요. 네. ESTJ여서 저랑 이명현 선생님하고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아. 예, 제가 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쓰겠다고 있는데 예. 그 출판사 사장이 저를 별로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친구인 이명현 선생 뭐 와서 좀 봐줘라. 이게 되겠냐. 근데 뭐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나중에 잘 됐어요. 같이 한번 친하게 됐고 또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네. 저한테 처음으로 돈을 주는 일감을 주신 분이 이권우 선생님이세요. 그때 출판 저널 편집장이셨고 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글 쓰는 연습을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둘이 또 알게 됐고 또 알게 보니까 또 셋이 친하게 됐고 근데 그러면서 또 중심이 옮겨가더라고요. 중심이 그러니까 왜 과학자 중심이었는데 이권우 선생님이 그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과학자 조직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무슨 기획위원 이런 걸 하시면서 많은 과학자를 알게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또 계속 품어주셔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세 분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분을 살려주신 분과 옆에서 힘내라 하신 분. 근데 세 분이요 1963년 동갑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토끼띠이신가요? 예, 아, 반갑습니다. 저도 토끼띠입니다. 그럼 12살 차이. 한 바퀴 더 돌아야 됩니다. 작년에 그 함께 환갑을 맞으신 기념으로 환갑삼이 환갑을 맞은 이시 친구 3명 이거를 결성하시고 마치 아이돌처럼 전국 투어를 또 다니셨고요. 책도 쓰셨고요. 근데 2024년 올해는 만으로 60이시고 연나이로는 61살이시면은 한 번 더 그냥 어려지시죠. 60으로 하시고. 자, 이렇게 전국 투어를 우리가 다니자. 이 아이디어는 누가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참 이게 설이 많습니다. 네. 나이들이 먹으니까 네. 기억이 서로 달라붙고. 가물가물하지. 네. 일단은 그 환갑이라는 거를 최초로 확인하게 된 거는 어느 자리에서 가천대에 있는 장대익 교수가 선배님들 내년에 환갑이니까 제가 좀 선배님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연말쯤 돼서 장 교수가 야 뭐 이렇게 계획을 안 세운다. 이러다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끼리 해보자. 이렇게 됐다가 정설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 뭐 서로 기억이 좀 다른 게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된 목표는 이제 저희들이 다 각기 다르지만 책 때문에 다 저희가 친해졌고 때문에, 네. 또 책을 써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예. 그러니까 항산이 됐던 게 책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갑된 기념으로 독립서점과 작은 도서관에 무료로 강연을 하면서 예. 그동안에 빚진 것을 좀 갚자 이렇게 얘기돼서 원래는 두 분이 워낙 바쁘세요. 저 네. 빼고는. 네. 책 읽는 사람이 뭐 바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양반이 너무 바빠서 10번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늘어나서 24회가 돼가고. 아유 많이 하셨네요. 네. 네네. 22회 했습니다. 22. 예. 역시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저는 뭐 아직 인생 대 선배님들이시니까 환갑 다음 해에 첫날 맞는 기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선생님. 그 사실 처음에 환갑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죠. 예. 뭐 환갑뿐 아니라 뭐 50대도 실감이 안 나고 30대 실감이 안 났는데 그 환갑 그 토크 투어를 다니면서 이게 환갑이구나. 그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오늘 이제 1월 1일인데 사실 뭐 아무 생각 없죠. 아무 생각 없고 단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책이 나왔어요. 예. 연말에. 그러니까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새롭게 이제 그럼 우리가 또 61세를 맞이해서 토크쇼를 북토크를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마침 또 이게 1월 1일 날 잡힌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가만두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궁금합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도 그런 건지 동아시아권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특히 왜 60살 이 환갑이라는 것을 이렇게 챙길까요? 일종의 주기설이죠. 네. 60이 되면 이게 이제 갑자가. 갑자가 돌아와서 네. 이제 그러니까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원래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네네. 사실은 옛날에는 그만큼 사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으니까 지금도 유전적으로 그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38세 정도래요. 아 그렇습니다. 의학이 너무 발전해가 우리가 이제 뭐 8순 9순 넘어가는 거니까요. 네네네. 옛날에는 6순까지 살기 환갑까지 살기 되게 어려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지금은 나이 많다는 게 뭐 약간 뭐랄까 사회적으로 좀 그 지혜나 지식 같은 것이 오히려 새로운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여서 조금 다른 평가 중 옛날에는 하나의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지역의 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는 뭐 지금 주변에 칠순 잔치도 안 하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환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처음에 좀 거부감이 됐던 게 칠순도 안 하는데 우리가 환갑을 한다는 게 이게 조금 주변에서 어떻게 볼까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더 환갑을 강조했죠. 아무나 안 하는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팔순 잔치 뭐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많이들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 예. 예순 됐다고 늦게 무슨 뭐 축하받을 일도 아니고 의식이 될 것도 아닌데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인생을. 네. 그다음에 사람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약간 우스꽝스럽게 돼버렸기 때문에. 또 그랬던 점에서 사람들이 좀 잘 받아주시고 기회도 줬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해 환갑 기념으로 또 친한 과학자분들과 함께 살아보니 책 시리즈를 내셨더라고요. 살아보니 시간, 살아보니 지능, 살아보니 진화 이렇게 또 내셨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담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주제를 좀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세 분의 어떤 해안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건강인데요. 좀 직설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환갑이 지나면 이 뭐 건강, 신체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노화, 죄송합니다. 이런 걸 확확 느끼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아,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머리야 뭐 하면서 몸에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게 확 와 닿으시고 혹시 내가 예전에는 진짜 이 한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그냥 한 맘만 잡으면 한 1시간 반 뭐 이렇게 읽었는데 야 이제는 이 책 읽는 속도 참 느려진다. 좀 그런 게 있나요? 그 책 읽는 속도가 늦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빨라질 수 같은데 저는 화장실을 자주 가요. 옛날에 볼 일이 없었는데 네. 어디 간다 그러면 일단 화장실부터 가야겠다.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가장 먼저 오는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화된 증거가 매일 먹는 약이 있냐예요. 각기 이제 병은 다를 수 있지만 네. 매일 먹는 약들이 있으면 무슨 뭐 노화를 혈압약, 네, 뭐 다. 무슨 약 이런 그 셋다 보니까 매일 먹는 약이 있더라고요. 뭐 드세요 혹시? 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뭐 화장실 가는 문제입니다. 혹시 뭐 이럴 때 내가 좀 맞다 몸에 신체 나이가 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한 10몇 년 전에 좀 크게 아팠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시간이 체력, 그러니까 몸 자체도 그렇지만 이 생각하는 것에 회복하는 그 탄력성이 많이 네. 떨어졌어요. 예. 전 같으면 이제 어떤 닥치 문제가 있으면 네. 그냥 뭐 밤새고 그 다음에 조금 버티다 그 다음날 일찍 자고 이런 회복되는데 네.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뭐 한 3, 4일 꼼짝 못하고 그런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도 막 집중을 하는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반면에 또 이렇게 연결시키는 능력은 더 커진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하지만
집중을 해서 어떤 것들을 딱 마무리 짓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놓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뭐 건강한 상태와는 다르게 네네. 노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살아보니 지능이라는 어떤 그 편의신 책의 연장선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뇌 건강 지능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세 분의 공통점은 뭐 책을 많이 읽으셨다는 것일 텐데 세 분들처럼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 이 나이와 상관없이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맑은 지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와 같이 대화했던 정재승 예. 교수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세 사람은 정말 책을 열심히 평생 읽었으니까 뭐 두뇌가 좀 다를까 생각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 라고 정재승 교수가 우리랑 같이 얘기했던 소리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이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빨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좀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게 좀 옹졸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나이 많이 먹으면 좀 푸근해지고 네. 넉넉해진다 그랬는데 저는 갈수록 좀 옹졸해져서 좀 잘 삐지세요? 예. 그 삐진 걸 바깥으로 내버리지 못하고 속에 있으면서 네. 점점 나를 좀 죄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고 내가 점점 왜 늙으면 애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뭔가 좀 서운하고 네. 뭐 외롭고 뭐 이런 걸 좀 옛날에도 뭐 안 그랬겠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막 가슴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렇게 지켜보면 다른 게 아니라 예. 기본값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잖아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예.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사람끼리는 그게 실수이거나 실언이어도 스스로 저 친구가 바로 잡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 기다려주는데 지금은 세대가 다르거나 젠더가 다른 데서 천말을 하면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서로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내 관계가 새로운 관계, 다른 관계에 들어가기보다는 기존의 관계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믿어주고 실언을 하더라도 스스로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얘기하면 얼마든지 내 얘기를 들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게 분쟁이나 언쟁이 생기기보다는 잘 들어주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보면 또래들이에요. 오랫동안 같이 신뢰를 했던 그 모임에서는 이런 갈등이 없으니까 네. 자꾸 우리가 의외로 생각보다 더 개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기존에 좋았던 관계만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저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이건우 선생님께서는 이제 기본값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사람의 어떤 지능이 발달하는 거에 있어서 혹은 저하를 방지하는 거에 있어서 우정, 사랑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건 큰 것 같아요. 큰 것 큽니까? 같아요. 네. 제가 작년 2월 달에 이제 그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친구가 같이 어쨌든 1년을 같이 다니다 보면서 그전에도 친했지만 우리가 뭐 아주 살갑게 지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다 책과 관련돼서 있었는데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친구 참 잘 뒀구나 그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외로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 빨리 만나고 싶어요. 한 번 더 하고 싶고. 왜 셋이서 같이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무슨 대본 없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할지 모르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 대화가. 남들 앞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들 막 친구들에게 권하죠. 우리 어느 시기가 되면 한 번쯤 같이 이야기들을 해 나가면서 여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환갑이 참 좋았던 시기니까 사람들은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대로 오신 분들이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좋아해 줄 거야 라는 얼굴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나이의 여성들은 같이 여행을 충분히 가는 걸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의 남성 3명이 한 곳에 또 22번을 여행을 갔다는 것은 되게 드문 거죠. 드물죠. 예,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던 동력이 뭐냐 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목적한 바가 있고 꼭 그걸 이뤄내야 되는 약속한 게 있어도 가기도 하지만 그 자체에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또 뭐 우정이 돈독해지고 또 새로운 것 서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더 행복해지니까 이걸 22번이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명현 선생님은 어떤 지능의 발달 혹은 저하 방지를 위해서 나는 사실 우정 사랑보다도 이런 걸 좀 해 이런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책 얘기했지만 책을 읽는 건 되게 좋은 행위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해서 지능이 좋아져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읽었던 책에서 배운 내용을 예.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은 뭐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버릇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을 보면 책을 많이 이제 읽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근데 아까 뭐 옹졸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객관화 이런 거. 그렇죠. 자기 객관화죠.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구나 옹졸해지는 면이 있고 너그러워지는 면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인지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조심한다든가 네. 관계를 더 넓게 맺는다든가 더 이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냥 좀 잘라버린다든가 옛날처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했던 것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한 몇 번 정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뭐 그다음에 더 할 사람한테는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실천해 나가는 거. 네. 그게 결국은 좀 정신과 이런 것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2837님이 그 메타 인지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유유하시는데 뭐 일기 써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제일 되나요? 좋은 게 예. 사실은 그 독서가 메타인지 기르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독서요. 근데 읽는다고 해서 넘어가는 건 아닌데 예. 그걸 읽으면서 역지사지를 해야죠. 거기 이제 소설을 읽으면 나쁜 놈도 나오고 살인자도 나오는데 저 때려 죽일 놈이 아니라 저 사람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랬을까 이해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용서하는 건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자꾸 남의 입장이 생각해보고 그러면 나를 좀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결국은 메타인지를 기르는 능력인데 내가 네. 메타인지 기르려고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매번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게 사실은 독서 행위가 상당 부분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읽고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하나 더 해서 쓰면 아, 읽고 그렇죠. 거기서 쓰면 거기서 확 무슨 효소처럼 작용을 해서 한번 싹 성장하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는 것만 가지고는 생각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뭔가 자기가 말을 한다든지 말할 대상이 있으니까 글을 써보면 자기 생각이 확실히 좀 정리가 되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뿐만 아니라 독서만 10권 하지 말고 5권 읽었으면 또 조금이라도 더 써보는 게 훨씬 자기의 지능을 이 메타인지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생각합니다. 그 쓸 때는 손으로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컴퓨터로 써도 괜찮아요? 컴퓨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정재승 교수나 뭐 장동수 박사 뇌과학자들한테 저희가 독서 얘기하니까 네. 물어봤는데 텍스트를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글을 쓰거나 요즘에는 이제 자판 있잖아요. 그렇죠. 자판을 두드리면 이게 굉장히 연결되는 게 있어서 네네. 그런 행위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그 네. 독서하셨는데 그냥 손에 잡히는 아무 책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텍스트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책도 상관없고 종이책 상관없는데 어쨌든 문자 되어 있는 건 문자는 우리가 이 해석을 해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뭐를 읽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어떤 정보가 내재화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좀 더- 잠시 저희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 강진 때문에 동해안 지진 해일이 우려가 돼서 뉴스 특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일대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동해안에도 지진 해일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과장님 연결돼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본 오늘 저녁 오늘 오후 4시 10분경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에는 규모를 7.4로 발표를 했다가 7.6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지진 해일 도달 시간이 임박한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해수면의 변동이 발생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진해일 경보와 주의보를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발생한 지진해일이 동해를 전파를 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저희가 지금까지 예상하는 곳으로는 0.5m 미만의 아주 높지는 않은 지진해일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진의 당초 발표했던 규모가 상향 조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해수면 변동이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진 해일의 발생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나라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려되는 건 어제부터 동해안에 높은 너울도 예고되는데 여기에 만조 시각까지 겹치면 파고의 높이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해일 정보들 저희가 지진해일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조위라든지 여러 기상 조건에 따른 해수의 변동을 제외한 지진해일에 의한 변동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위가 만조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해수면 변동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정보를 내기까지는 해안의 접근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발표되는 후속 정보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강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곧 지진 해일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던 강원 동해안 연결하겠습니다. 노지영 기자, 강릉 상황 지금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지진 해일은 잠시 후인 저녁 6시 29분 강릉 해안에 도착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지진 해일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어서 양양 6시 32분, 고성 6시 48분 등 동해안 전역에 차례로 지진 해일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 높이는 0.5m 미만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원 동해안에 너울이 일면서 파고가 높은 상태인 부분이 걱정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진 해일 영향이 더해지면서 최고 높이 3.5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까지 몰아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등 재난당국은 방파제는 물론 해변 백사장 등 해안가 출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안가 주민에게는 건물 3층 이상 정도의 높은 지대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1900년대 이후 모두 4차례 지진 해일이 몰아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 해일은 과거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해 지금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노정입니다. 예, 이번엔 경북 동해안의 포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은 7시 17분에 지진 해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포항입니다. 지금 경북 포항시 두호동의 KBS CCTV 카메라 보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해안가는 큰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다 쪽으로 더 나가면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일본 지진 해일에 앞서서 경북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지진 해일 영향까지 더해지면 최대 2에서 4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m 안팎의 강한 너울이 해안가까지 밀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곳 경북 포항에는 약 1시간 뒤인 7시 17분에 일본 지진 해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해일 영향이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제 당국은 재난 속보 전파와 함께 운항 선박과 해안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해안가나 해안도로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해안가 가까운 곳에서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들은 항구로 들어오지 말고 오히려 수심이 더 깊은 바다로 대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일은 짧게는 2-3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해안가 접근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보도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예,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지진이 발생한 일본 상황은 어떤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기 특파원, 일본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10분 우리 동해와 인접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규모 7.6으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엔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이시카와현 일부 해안엔 최대 1m 20cm의 쓰나미, 즉 지진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노토반도엔 지금도 최고 5m 높이의 지진 해일이 예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시카와현뿐만 아니라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후쿠이현 등 우리나라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엔 여전히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번에 감지된 진도 7은 고정하지 않은 가구라면 거의 대부분이 넘어질 정도의 강한 흔들림입니다. 예, 첫 발생 시점부터 시간이 좀 흘렀는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상황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진원과 가까운 이시카와현엔 3만 5천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전 가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지마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진의 영향으로 화재가 발생해 소방 인력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시카와현을 포함한 도야마현, 후쿠이현 등을 호쿠리쿠 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방은 일본에서 원전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로선 이 지역 소재 원전에서 이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를 비롯해 모든 지상파 방송들은 지진 발생 이후 일제히 특보로 전환해 지진과 지진의 일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지진의 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호준 KIT밸리 지진의 일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좀 지역별로 언제쯤 도착을 하고 그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우선 이번 지진 규모 7.6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부분들은 과거 지진 해일과는 달리 좀 다소 미미할 것 같습니다. 예. 약 0.5m 미만의 해일이 도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기상청에서 잠시 말씀 주셨었는데 이번 지진 해일 보시게 되면은 북쪽부터 일반적인 지진 해일은 북쪽부터 남측으로 내려가거든요. 예. 순서가. 근데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볼 수 있어요.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강릉에 8시 반 정도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양양에 8시 32분, 고성에 8시 48분에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게 뭐냐면 진앙에서 직접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지금 전파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진 해일이 예. 이렇게 뭐 6시 반 뭐 각자 시간은 다릅니다만 처음 네. 도착한 그 시점에만 위험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좀 주의할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해일이 올 때는 한 파동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 이후에 계속해서 2파, 3파가 들어오면서 심지어는 2파, 3파가 1파보다 큰 경우들도 있으세요. 예. 그럴 경우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약 1m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남짓의 어떤 해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2파, 3파 이전에 이번 지진 해일 같은 경우에도 바다 전체를 흔들어 놓거든요. 해안 지금 또 굉장히 그 파랑도 심하기 때문에 밤새 계속 거친 파동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아까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에 좀 높은 너울도 예상이 되고 예. 만조 시간도 겹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이 위험을 더 키우진 않습니까? 당연히 해일과 겹쳐지게 된다 그러면 그 영향이 중첩이 되지요. 예. 다만 동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만조 시간이라 할지라도 조석의 영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영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 파동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파랑들이 이 파랑하고는 같이 섞여서 더 거친 바다를 만들기는 쉽죠. 예. 지진 해일이 국내에서 뭐 흔하지는 않지만 예. 과거에도 큰 피해를 줬던 사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 동해에서 이번 지진 해일 최근으로 본다 그러면 4번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가 64년에 니가타에서 규모 7.5 지진에 의해서 지진 해일 한 번 있었고요. 1983년에 동해 중부 지진 해일 가장 피해 컸었죠. 규모 7.7입니다.
그리고 93년에 7.8 규모 지진이 있었고 그때도 일본에는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국내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올해 7.6 해당하는 지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번 지진 큰 지진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 지진이 과거부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진 지역에서 지진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적에 규모가 7 넘고 수심이 1000m가 넘으면 지진 해일이 유발이 됩니다. 이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7 넘었었고요. 바다 해역이기 때문에 지진 해일 유발되는 거는 맞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일본 기상청 역시도 5m 넘는 해일을 예상을 하다가 지금 관측치를 보게 되면은 노토 지역에서 약 1.2m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진앙지가 육지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해저면이 파괴가 된다 할지라도 파괴된 영역 위에 있는 수심이 얕은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지진의 에너지가 얕은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항구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다소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 수심의 깊이가 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수심이 1000m 이상이 돼야만 강력한 지진 해일이 유발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1m 안쪽, 네. 0.5m 정도 예. 예상을 하셨는데 그럼 오늘 정도의 지진 해일에는 네. 어떤 점들을 주의하고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 태풍 해일의 1m 하고요. 예. 지진 해일의 1m는 사뭇 다릅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태풍 해일이 1m, 지진 해일이 1m 왔다 하게 되면 태풍 해일 3m하고 같은 위력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해일 피해 미치는 그 성격을 보게 되면은요, 어른 사람 무릎 정도 높이의 해일에 직접 노출될 경우에 바다에 그냥 바로 휩쓸려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50cm 미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나 취약한 분들이 해안에 직접 들어가서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일이 가라앉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해안가 접근하시는 거 절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해안가에 계신 분들 계속 방송 시청하시면서 각별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 서쪽 해상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까지 밀려오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신속하게 대피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해일 대피 요령 자세하게 박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 해일. 해일 경보가 내려진 뒤 불과 10여 분 뒤에 최고 10m가 넘는 거대한 해일이 밀어닥쳐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서쪽의 해상의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밀려오는 데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신속하게 대피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빨리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해안에서 떨어진 언덕이나 산, 지정된 대피소를 찾아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마땅한 높은 지형을 찾을 수 없다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콘크리트로 된 5층 이상의 건물로 올라가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경보방송을 못 들을 수 있는 이웃이나 외딴 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연락을 취해 같이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주변의 노약자, 장애인들은 대피할 때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일은 깊은 바다에서는 발생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해안이 가까울수록 해일의 높이가 증폭됩니다. 이 때문에 해안 부근에서 항해하거나 조업 중인 선박은 수심이 더 깊은 바다로 대피해야 합니다. 항포구에 정박 중인 선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해일의 전파 속도는 해상에서 여객기와 비슷한 시속 700km에 이르기 때문에 육지에 상륙한 뒤에도 시속 100km 이상으로 밀려들게 됩니다. 특히 바다로 향하는 하천이 있을 경우 바닷물이 하천을 따라 내륙 깊숙이 밀려들 수 있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진 해일은 짧으면 2-3시간, 길면 10시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해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계속 대피해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앞서 짚었던 것처럼 지진 해일 특보가 발효되면 해안가 주민들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 대처법을 이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당시 미나미야소에서는 산사태로 곳곳이 무너지고 집을 덮치면서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一個一個になってるから、お客様だけのお部屋のところに落ちてきた山が。 이처럼 지진이 나면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위험이 큽니다.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해안에서는 지진 해일이 우려됩니다. 지진 해일 특보가 발표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안가에 있는데 강한 지진동을 느끼면 가까운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 3분 안에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재빨리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항만의 정박한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해안가 조업 중인 선박은 깊은 먼바다 쪽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지진 해일은 대양에서는 느낄 수 없고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양에 있는 경우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복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진 해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항구 바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지진 해일은 보통 여러 번 오는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세 번째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지진 해일로 생기는 해면의 진동은 10시간 이상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진 해일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해 30cm 정도의 해일 파고라도 어른이 걷기 어렵습니다. 또 1m 정도 해일이면 건물이 파괴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피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근호입니다. 예,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해 KBS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지금 지진 발생한 지역은 또 정확히 어디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 북쪽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에는 규모를 7.4로 발표를 했다가 7.6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앞서 짚은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진 해일 영향이 우려가 되는데요. 2달 시간이 이제 임박했는데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에서는 일본 서쪽 해안 지역에 지진 해일 경보와 주의보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시카와현에는 최고 높이 5m의 지진 해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생한 지진 해일이 동해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지진 해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최대 높이는 0.5m 미만의 지진 해일이 강릉에는 저녁 6시 30분, 양양에는 저녁 6시 32분, 강원 고성에는 저녁 6시 48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포항에는 저녁 7시 17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0.5m 미만의 지진 해일을 예상했지만 당초 발표했던 지진의 규모가 상향 조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해수면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진 해일의 발생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부터 동해안에 높은 너울도 예고됐습니다. 그리고 만조 시각까지 겹치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파고의 높이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주시죠. 네,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 해일은 조류, 만조 등 여러 기상 조건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제외한 지진 해일에 의한 변동만을 예측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조 시각이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높은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있고 10도 안팎의 주기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특보로 상황을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레터 K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년 특집 코너로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드리고 있고 제목 자체가 살아보니 인생은 땡땡인데 참 인생은 알 수가 없네요. 오늘도 이렇게 재난 상황 때문에 좀 맥이 좀 끊겼는데 계속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건강이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저희가 이별과 만남입니다. 이정모, 이건우, 이명현 새 환갑삼위분과 말씀 나누고 있고요. 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가사 중에서 김광석의 30즈음인가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런 가사도 있던데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 또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절 인연이라는 불교 용어를 참 좋아하는데 세 분은 어떤 것들과 이별을 하셨나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기억에 남는 이별이 있다면요. 이번에는 우리 이명현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항상
과거 생각보다는 예. 그냥 지금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항상 그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데 항상 저 자신과 계속 이별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를 했던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가 뭐 할까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과 이제 뭐 관습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이룬 것도 그렇고 그런 것과 계속 그 이별을 해온 것 같고 진짜 이별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그 책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책을 반을 버렸거든요. 근데 2023년 12월 31일이 가기 전에 네. 책을 또 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했는데 네. 이거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걸 이뤄냈습니다. 한 1000권 정도를 싹 버렸는데 왜? 여행 작가분의 어떤 문구 중에요. 살면서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물품은 60m 배낭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문구를 보고 충격을 먹어서 제가 다 버렸는데 한번 권해드리고요. 자, 우리 이명현 선생님은요? 제가 이정모고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정모 선생님. 아쉬운 이별은 타자기예요. 4벌식 네. 타자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자기를 4벌식으로 배웠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4벌식이요? 4벌식.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4벌식이 뭐냐면 자음도 2벌이에요. 맞습니다. 모음도 2벌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치기가. 근데 4벌식 쓸 때는 나름대로 어쩌 내가 글자 한 글자를 다 완성돼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2벌식은 내가 기억을 썼지만 이 기억이 앞에 글자의 받침일지 다음 글자의 초성일지를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의식의 흐름이 많이 달라져요. 4벌식일 때 뭐가 딱딱 정리가 됐었는데 2벌식은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난 그래서 4벌식 되게 좋아했어요. 남도 3벌식 얘기했는데 3벌식은 잘 모르겠고 4벌식 좋아했는데 그것과 일찍 이별한 게 사실 꽤 옛날에죠. 이미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별한 거니까. 근데 그게 제일 아쉬운 이별이에요. 어디 가서도 구할 수가 없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폰트도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쁘진 않아요. 네. 그게 다 각각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근사한 시간에 너무나 사소한 걸 얘기했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딱 이 질문 듣고선 나 그 4벌식 타자기가 제일 아쉽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환갑삼이의 비주얼 담당하신 이정모 선생님의 말씀이셨고요. 자, 우리 이건우 선생님. 저는 뭐 단기 기억을 이별을 단기 기억이요? 단기 기억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양제 알아보다가 기억력 향상이 좀 한참 머물러 있어요. 네, 근데 거꾸로 장기 기억은 좋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좀 무심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약간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올해는 이것과 이별을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뭐 다짐 정도랄까요? 좀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어쨌든 작년에 이별하지 못한 책,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저 진짜 뭐 지금 글 쓰는데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것들 나머지들은 언제 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구하면 되니까 일단 좀 책과 좀 작정하고 이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축구복이요. 유니폼이요? 예, 축구 유니폼. 제가 어때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동네 축구팀을 여러 개 했었었는데 다 제일 철마다 왜 다 유니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축구 안 한 지 벌써 5년도 넘었는데 집사람 아내가 버리자는 거 버리지 못하고 나 언제든 나갈 거야 했는데 그 축구 유니폼, 양말 그다음에 축구 화만 버려도 집이 훨씬 가벼워지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네, 책이고 축구 용품이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 심각해요. 책과 헤어지지 않으면 제가 안 사람하고 헤어짐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세요? 그래서 저도 역시 책. 이명현 박사처럼 뭐 책을 안 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질로서의 책을 빨리 좀 물성으로 책을 좀 빨리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것과 이별하고 만남을 가지고 계신지 또 생각하고 계신지 샵 9730으로 문자 주셔도 저희가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키워드가 시간입니다. 시간. 저희도 지금도 뭐 시간에 좀 쫓기고 있는 것 같은데 세 분께서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 이거는 정말 정확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꼭 그렇진 않나요? 그 어른들 말 그대로예요. 20대는 시속 20km, 50대는 시속 50km 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냥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보면 안 한 게 아니라 성과가 목표가 너무 높다. 라는 생각. 20대
그때 내가 오늘 하고 싶었던 것과 40대, 50대, 60대가 될수록 내가 하고 싶은 양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다 당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연장선상에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살다 보니 시간편에서 엔트로피, 뭐 시간의 화살 좀 이렇게 어려운 비교적 용어들이 좀 나오던데 시간이라는 건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히려 머리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세 분 중에서 특히 우리 이 박사님은 과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도 뭐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 시간이 도대체 뭐냐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밤새도록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시간을 그냥 느끼면서 즐기는 법. 느끼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요. 그 빛이 굉장히 빨라요. 1초 30km를 가는데 달까지 가는데 1.3초가 걸리고요. 태양까지 8분 20초. 명왕성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는 별들은 뭐 10광년 그러면 빛이 오는데 10년 걸린 거니까 10년 전에 출발한 과거의 빛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다 제각기 다른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누워서 온갖 과거의 시간들을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 느낄 수 없지만 그렇게 별을 보면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어쩌면 그런 각기 다른 그 우주 속에서의 시간 여행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시간을 실감하고 사는 방법이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하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막 이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참 1분이 1시간 같고 그럴 때도 있고요. 우리 이건우 평론가님께 그걸 좀 여쭤보십시오. 시간표 또 시계 징벌의 반복적 계열화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를 궁리해야 한다. 이 삼각동맹에서 벗어나야 드디어 우리가 온전히 통제된 시간에서 해방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데 시간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우리가 해방돼야 하는 이유는 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다 있잖아요.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어기면은 그래서 징벌을 받잖아요. 뭐 연차를 못 낸다든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관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관념은 오늘의 시간관념이지 인류가 늘 그렇게 시간을 느껴왔던 게 아니에요. 고대에는 또는 농업사회에는 다른 시간관이었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시간 자꾸 늦는다고. 그러니까 왜 늦었냐 하면 우리가 근대화가 덜 돼서 그렇다. 농업과적 특성이 강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코리안 타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대적인 어떤 규율체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관은 유일하고 영속된 시간관이 아니고 근대라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드는 시간관념인 거고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해방되려면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선취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시간관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화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또 신화는 흐르는 게 아니라 순환된다고 보는 관념 이런 것들이 신화와 이런 그 동양 철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관을 유일한 걸 보지 말자. 그럴 때 뭔가 숨통이 트이고 내 삶을 이런 질서의 세계에서 어떤 제한된 무질서의 세계 속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서 거기서 좀 위안과 격려를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 질서의 세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휴가를 가도 시간 표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런 관념이 젖어 있잖아요. 그때는 좀 완전히 다른 고대적 시간관의 또는 뭐랄까 해방된 시간으로 느껴야만이 이 긴장과 억압과 그 규율과 그 징벌의 시간에서 그 쫓겨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좀 릴렉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의 시간관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대단히 그 압박만 받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시간에서의 해방이라는 되게 해안이 있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우리 인류의 시간을 24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시쯤에 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정모 관장님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본다. 과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그럼 해질녘이라는 건가요? 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24시간 아니면 인류의 역사 지금의 우리 호모사피의 역사를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사실은 1초 전에 있어요. 1초 전이요? 1초 전에 있는데 그 1초가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 계속 1초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인류들은 당장 내일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구 입장에서 커다랗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갈 때까지 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1초 1초를 계속 늘려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우리 이러다가는 지구가 멸망하겠어요 그러는데요. 지구는 멸망 안 해. 지구는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거기 살고 다른 생태도 마찬가지인데 오로지 하나 인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다른 그 에너지도 전환하고 이산화도 줄이고 다른 생태계와 어떻게 조금만 더 같이 촘촘하게 생태계를 구성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1초 1초를 늘려가면서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충분히 1초씩 계속 당분간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간을 약간 믿거든요. 네. 우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참 묘하네요. 1초 전에 와 있는데 계속 늘려갈 수 있으면 문제를 또 만드는데 또 해결도 할 수 있고. 애초에 우리는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인류의 특성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공생과 멸종. 우리는 결국에는 멸종보다는 공생으로 살아가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DNA를 갖고 있다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남극 상공에 오존 구멍이 커졌다는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뭐 프레온가스 안 쓰고 서울시에서 비 맞아도 되잖아요. 옛날에 서울 비 맞으면 대머리 돼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비도 해결된 거잖아요. 우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합니다. 거저되진 않지만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인간이 변화해 나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그 이건우 평론가님께서 노년의 끝은 당연히 죽음일진저 그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치면 남은 삶을 고집세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괴팍스럽게 살지는 않을 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또 궁금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다다랐을 때 즈음에 여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논어에 보면 이제 밟은 망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모르는 게 있으면 분해서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나이가 늙는 것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희 세 사람은 뭐 다른 무엇보다 책이 우리를 성장시켰고 우리 사실은 자기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미 알고 있는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밟은 방식의 공부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진리,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어떤 감각을 이야기한 책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밟은 방식하고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간다면 아마 노년 자체도 즐겁고 늙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잘 살다가 뭐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끝난다면 뭐 가장 행복하게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아까 이별하고자 하는 1번도 책이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것도 책이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애증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자,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는 게 어쨌든 점이 찍히잖아요. 그게 뭐 죽음으로 뭐 끝나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끝이든 이 유한한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런 생각이 저도 막 들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드실 겁니다. 청취자분들도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우선은 우리 선생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는 이제 이명현 선생님. 저는 뭐 살고 있는 화두 제일 큰 게 유한함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그것들 제한되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보통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 미래 50%. 근데 현재 50% 미래 50% 그러니까 동등한 것 같지만 미래는 내일의 미래도 있고 10년 후의 미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50대 50의 기준을 두고 산다고 하지만 현재의 방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대비를 하고 내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지금 해야 될 일들 꼭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 지금 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네. 우리 이정무 선생님 해안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삶은 우리 삶이 어쨌든 끝나고 말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유전자는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제 두 딸이 있는데 딸에게 연결되고 그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건우의 유전자, 이명현의 유전자들도 이 사회에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계속
어떻게 정리할 건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좀 더 명랑한 사회로 살기 좋은 사회로 이어질 건가에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떻게 이 말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주느냐.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예, 우리 이건우 평론가님 어떻게 해야 잘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친구들하고 1년 동안 같이 돌아다니 보니까요. 네. 친구 잘 새기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친구 잘 새기라고 하면 이게 잘못돼서 의존하라는 뜻이 있는데 저희 셋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기 자기 전문 분야에서 독립해 있는 존재들이고 네. 그래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거죠.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세 사람이 힘이 될 때 우리 사회에 좀 더 공공적인 좋은 가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행복했듯이 저는 또 앞으로 삶도 이 친구들 덕분에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잘 새기시면 인생의 마무리할 때 굉장히 흡족하고 행복하게 그런 느낌 속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세 분의 그 되게 중요하고 심오한 말씀을 한번 정리를 제가 짧게 해볼게요. 유한한 시간의 어떤 선택의 길로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의존이 아니라 연결되는 삶, 그리고 친구로서 그것이 투영되는 것. 제가 잘 정리를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체스키님께서요, 2024년 시작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세 분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1928님 환갑3위 세 분, 그리고 뉴스레터 K 앞으로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주세요라는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니까요. 뭐 새해 인사도 좋고요. 끝으로 인사 짧게 한 말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우리 서로가 이해해주면서 명랑한 사회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낙관하면서 살아가며, 그리고 혼자 살지 말고 여럿이 함께 살면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살아가면 더욱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건우 도서평론가, 이명현 천문학자, 그리고 이정모 펭귄 곽종 과학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